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오늘날 스페인이 차지하는 땅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일부와 몇 개의 작은 섬들이 전부죠. 그런데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영향력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미쳤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필리핀까지 스페인 영토였죠.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 기독교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 두 왕국은 7세기 동안 무슬림 세력들로부터 땅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1469년 역사적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드가 결혼하면서 통합 스페인의 기초가 마련됐죠. 이 두 통치자는 1491년 마지막 무슬림 거점인 그라나다를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바다 너머로 눈을 돌릴 때가 왔죠. 당시 유럽에서는 동인도 향신료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이 중동 무역로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이웃나라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노바 출신의 한 선원이 스페인 궁정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였죠.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면 아시아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태평양의 존재는 몰랐죠. 1492년 8월 3일 니냐, 핀타, 산타마리아 세 척의 작은 배가 미지의 서쪽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2달 넘게 항해한 끝에 10월 12일 아침 마침내 육지가 보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동인도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죠.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것도 인도에 온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하마와 쿠바, 히스파니올라를 탐험한 후 스페인으로 돌아갔죠. 감격한 스페인 왕실은 즉시 17척의 배로 구성된 두 번째 원정대를 파견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4번의 항해를 계속했죠. 세 번째 항해에서는 남미 본토와 첫 접촉을 이뤘고 네 번째에서야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새로운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중재에 나서서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됐죠. 이 조약은 유럽 밖의 세계를 두 나라가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대륙에 영구적인 스페인 정착지를 건설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496년 히스파니올라 섬에 산토 도밍고가 세워졌죠. 1500년대와 1510년대에 카리브해 전역으로 스페인 정착지가 확산됐습니다. 1515년 쿠바를 완전히 정복하고 아바나를 건설했죠. 1513년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가 파나마 지역을 건너 태평양을 본 첫 번째 유럽인이 됐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스페인이 도착했을 당시 가장 강력한 원주민 세력은 아스테카 제국이었습니다. 현재 멕시코 대부분을 수도 테노치티틀란에서 통치하고 있었죠. 호수 위에 건설된 이 거대한 도시는 거대한 인공 제방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정복자가 1518년 11월 아바나에서 소규모 원정대를 이끌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519년 여름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베라크루스라는 작전 기지를 설립했죠. 그는 아스테카의 적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을 때 몬테수마 2세가 이끄는 아스테카는 스페인인들을 조심스럽게 환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두려워했거든요. 코르테스는 곧 몬테수마를 억류하고 카리브해에서 지원군을 요청하며 도시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죠. 1520년 6월 29일 몬테수마가 자신의 백성들을 달래려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밤 슬픈 밤이라고 불리는 이 밤에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테노치티틀란에서 쫓겨났고 축적해온 보물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소수의 스페인인들을 재편성했습니다. 더 많은 동맹군을 모집한 후 다음 봄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가는 원정을 시작했죠. 초여름에 도시를 포위하고 10주간 포위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위대한 아스테카 문명은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많은 토착민들이 스페인인들이 가져온 천연두 같은 유럽 질병으로 이미 목숨을 잃었거든요.
원주민들은 이런 질병에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은 곧 멕시코 시티로 재건됐고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행정 수도가 됐습니다. 멕시코 정복이 완료된 후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다른 선진 문명은 훨씬 남쪽 안데스 산맥에 있었죠.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잉카 문명이 현재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대부분을 포함하는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잉카와의 첫 접촉은 1520년대 중반에 이뤄졌습니다. 그 후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이 강력한 제국을 정복하러 갔죠. 1528년 첫 번째 원정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코르테스가 멕시코에서 했던 것처럼 천연두를 퍼뜨려 원주민 인구를 크게 줄였습니다. 피사로는 1531년 잉카 제국에 대한 새로운 원정을 이끌 왕실 승인을 받고 페루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1530년대 대부분 기간 동안 지속된 장기전이 벌어졌죠. 멕시코와는 달리 피사로는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잉카 제국이 아스테카보다 더 분산되고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죠. 이로 인해 스페인 정복자들 사이에 준내전이 발발했고 그들은 잉카와 싸우는 동시에 서로도 싸워야 했습니다. 피사로 자신은 결국 1541년 디에고 데 알마그로 2세에게 살해당했죠. 그 무렵 스페인은 새로 설립된 수도 리마에서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 두 위대한 토착 문명의 정복은 16세기 신대륙에서 스페인 제국의 초석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1530년대 후반에는 다른 발전도 있었죠.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도 데 소토가 누에바 에스파냐의 북부 국경을 따라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탐험을 통해 그는 플로리다에서 서쪽으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현재 미국 남부 대부분을 지도에 표시했죠. 여기에도 상당한 마을과 도시에 거주하는 고분 건축 문화를 가진 진보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는 1516년 현재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주변에 리오 데 라 플라타 하구가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페드로 데 멘도사는 20년 후 이곳에서 탐험을 이끌고 1536년 2월 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착지를 건설했죠. 이 모든 일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동안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1519년과 1522년 사이에 지구를 일주항해했습니다. 그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 결정된 경계 근처에 있는 동아시아의 군도를 발견했죠. 이 섬들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1540년대 추가 탐사에서 스페인 왕위 계승자인 필립 왕자를 기리기 위해 이 섬들을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가 1556년 필립 2세로 대관한 후에야 마침내 군사 원정대가 필리핀에 파견돼 스페인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1560년대 중반 군도에서 가장 큰 루손 섬 북부가 빠르게 정복당했고 1571년에 마닐라시가 건설됐죠. 필리핀에 정착함으로써 스페인은 동인도에서 아시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16세기에 계속 확장함에 따라 이 새로운 영토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됐죠. 다행히 아스테카와 잉카의 정복 직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에서 대규모 금광과 은광이 발견됐습니다. 스페인은 이 귀금속을 광범위하게 채굴하기 시작했고 특히 볼리비아의 포토시 근처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해 토착민을 착취했죠. 1545년부터 다음 2세기 동안 세계 공급량의 78%를 생산한 이 금은은 카리브해 항구로 운송된 후 매년 보물 함대로 스페인에 보내졌습니다. 스페인 금고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넘쳐나면서 16세기 후반에 가격 혁명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점점 더 많은 스페인인들이 식민지에 도착하면서 스페인 제국 전역에 복잡한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혼 남성이었고 종종 스페인 귀족의 어린 아들들이 아메리카에서 번영을 추구했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스페인을 떠난 여성은 매우 적었고 스페인 남성 중 상당수가 원주민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제국 전역에 메스티소라고 불리는 혼혈 인구가 곧 나타나기 시작했죠. 스페인어가 공용어이고 가톨릭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17세기 초 식민지에서 끊임없이 보물이 채굴되고 있었지만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금과 은의 양이 이미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정부는 이 돈을 유럽 전쟁에 너무 많이 써서 펠리페 2세는 통치 기간 동안 4번이나 파산을 선언해야 했죠. 이러한 형편없는 통치와 신대륙에서 공급되는 금과 은의 감소는 결국 스페인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스페인이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북미의 많은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강대국은 또한 카리브해에서 스페인의 지배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영국은 1654년 스페인으로부터 자메이카를 빼앗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된 두 지역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서부는 1760년대 후반부터 프란치스코의 선교사 후니페로 세라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탐사됐죠. 다음 10년 동안 그들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12개의 선교사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건설에 기여했죠. 한편 멕시코시티, 리마,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같은 스페인 식민 통치에 확립된 중심지에서는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곳에는 사실상 세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페닌술라르, 크리오요, 메스티소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페닌술라르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아메리카로 온 행정관이자 이주민들이었습니다. 크리오요는 신대륙에서 태어났지만 전적으로 스페인계였죠. 마지막으로 메스티소는 아메리카에서 스페인과 원주민 조상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는 식민지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점점 더 믿었거든요. 스페인 제국은 18세기 말에 명백히 침체됐지만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은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죠. 1808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직접 통치하고 그의 동생 호세를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세 대 산 마르틴,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시몬 볼리바르, 미겔 이달고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남미와 중미 전역에서 일련의 봉기가 촉발됐죠. 1808년과 1810년 사이에 이 모든 지역에서 일련의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은 기회를 이용하여 스페인 권력을 몰아내려 했죠. 그러나 이들은 각 국가, 특히 페닌술라르들의 왕당파와 친스페인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전쟁은 1810년대 내내 끌리는 장기간의 사건이 됐습니다. 1813년 페르디난드 7세가 스페인 왕위를 되찾자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 그러나 이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하여 시몬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전역에서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1819년에 독립국가로서 대콜롬비아가 수립됐고 1821년에 공식적으로 비준됐습니다. 그는 그 후 남쪽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페루를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1824년 12월 아야쿠초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때까지 호세 데 산 마르틴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1816년에 스페인으로부터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레는 1818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곳에서의 스페인과의 전쟁은 1826년까지 계속됐죠. 11년간의 간헐적인 전쟁 후 북쪽으로 더 나아가 멕시코는 1821년에 스페인 제국에서 벗어나 제1 멕시코 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초의 혁명은 스페인의 광대한 해외 제국을 사실상 완전히 침식했지만 몇몇 영토는 스페인의 통제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기타 여러 작은 카리브해 섬과 아시아의 필리핀이 포함됐죠. 그러나 19세기 대부분 동안 스페인이 국내 정치적 불안정으로 파괴되면서 이러한 마지막 남은 식민지는 독립을 위한 게릴라 전쟁과 반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95년에 시작된 쿠바 독립전쟁이 한때 강력했던 스페인 제국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전쟁은 수년간 질질 끌다가 결국 1898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됐죠. 그 결과 발생한 스페인-미국 전쟁은 스페인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했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종속국이 됐습니다. 한때 광대하고 엄청나게 부유했던 스페인 제국은 제노바 선언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됐지만 40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